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적시던 늦은 밤이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골목길. 그곳에 자리한 사랑동물병원의 불빛만이 유일하게 온기를 품고 있었다. 병원장 한서연은 마지막 남은 환자. 노령의 몰티즈를 돌보고 나서야 길고 긴 하루의 끝을 실감했다. 소독약 냄새와 동물의 채취가 희미하게 섞인 공기는 그녀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가 무거웠다. 그래? 말이? 이제 괜찮을 거야. 주사도 잘 맞았고. 내일 아침이면 기운이 좀 날 거다. 서연은 낑낑거리는 몰티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녀석의 불안한 눈빛이 안정을 되찾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원장 문을 닫았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보통의 날이라면 벌써 퇴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따라 응급 환자가 많았다. 그녀는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약품 정리, 차트 기록, 내일 수술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녀의 성격 탓이었다. 하얀 가운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돌아온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섰다. 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주차해둔 자신의 낡은 SUV로 향했다. 빗줄기가 우산 위로 떨어지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시동을 걸자 차 안의 작은 공간이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늑해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해 주었지만 퍼붓는 빛 때문에 가시거리는 짧았다. 병원에서 집까지는 차로 15분 남짓. 익숙한 길이었기에 서연은 별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한적한 이면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전방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처음에는 비닐봉지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또렷해졌다. 그것은 동물이 틀림없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끼익 하는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다. 불과 10여 미터 앞 도로 한가운데에 개 한 마리가 꼿꼿이 서 있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백색 진돗개였다. 보통의 유기견이라면 차 불빛에 놀라 겁을 먹고 도망치기 마련인데 그 개는 달랐다. 녀석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마치 그 자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서서 이쪽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서연은 수의사로서 수많은 동물의 눈을 봐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공포나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뚜렷한 의지를 담고 있는 듯한 지성마저 느껴지는 강렬한 시선이었다. 저런 위험하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서연은 경적을 짧게 울렸다. 빵. 하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네 개의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는 자세를 취했다. 서연이 차를 오른쪽으로 틀어 비켜가려고 하자 걔는 마치 그녀의 의도를 읽었다는 듯 재빨리 그쪽으로 몇 걸음 옮겨 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왼쪽으로 핸들을 꺾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서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저게는 명백히 자신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능적이고 집요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건가? 수의사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망설임 끝에 우산을 펼쳐들고 차에서 내렸다. 세찬 비바람이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축축하게 만들었다. 이리 와.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걔를 달랬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걔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녀석의 입에 무언가 물려 있었다. 흙과 비에 젖어 더러워진 천 뭉치 같은 것이었다. 걔는 입에 힘을 주어 그것을 굳게 물고 있었다. 서연이 몇 걸음 앞에 멈춰 서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걔는 그녀를 확인했다는 듯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입에 물고 있던 천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코로 그것을 툭 밀어 서연의 발치로 보냈다. 그 일련의 행동은 너무나도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걸 봐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삼켰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걔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녀석의 눈동자 안에는 단순한 동물의 감정을 넘어선 절박함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축축하고 묵직한 천 뭉치를 집어들었다. 다시 차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수석에 천 뭉치를 내려놓았다. 진돗개는 어느새 차문 바로 옆까지 다가와 마치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것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차 안에 실내등을 켰다. 천은 오래된 면포 같았다. 거친 질감의 천을 조심스럽게 펼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붉은 얼룩이었다. 비에 번져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것이 말라붙은 핏자국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천을 완전히 펼치자 안에서 세 개의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하얀 가운의 일부로 보이는 천 조각이었다. 명찰이 달려 있었을 법한 가슴 부분이었는데 날카로운 것에 찢긴 듯 가장자리가 불규칙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작은 글씨로 천명바이오연구소라는 로고의 일부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두 번째는 개목걸이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애견용 목걸이가 아니었다. 가죽이나 나일론이 아닌 차가운 금속 재질에 띄었고 이름표 대신 바코드가 새겨진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다. 마치 연구소의 자산을 관리하는 식별 태그처럼 보였다. 그 차가운 감촉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마지막 물건. 서연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작은 USB 형태의 데이터 칩이었다. 방수 처리가 된 듯한 작은 케이스 안에 담겨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것들은 결코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핏자국이 묻은 연구소 가운, 자산 관리용 태그 같은 목걸이, 그리고 정체불명의 데이터 칩, 이 모든 것을 비에 젖은 진돗개 한 마리가 자신에게 가져왔다.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지만 어떤 그림도 완성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이 지금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의 한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흠뻑 젖은 채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충성스럽고 지적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걸 그냥 버리고 모른 척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경찰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개 한 마리가 증거물을 가져왔다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영리한 진돗개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 녀석을 이대로 빗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물건들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다. 알았어. 서연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걔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연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용히 차 안으로 올라탔다. 녀석의 몸에서는 비와 흙냄새가 났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비밀스러운 꾸러미를 대시보드 위로 옮겼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가장 안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서연은 차를 돌렸다. 와이퍼는 여전히 맹렬하게 앞 유리를 닦아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바로 오늘 이 비 내리는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고 말았다. 차는 그녀가 방금 빠져나온 사랑동물병원의 불빛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진돗개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다시 돌아온 동물병원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꺼운 병원 문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을 차단하며 고요한 성역을 만들었다. 한서연은 젖은 옷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애써 무시하며 익숙하게 병원 내부의 보조등을 켰다. 은은한 오렌지색 불빛이 텅 빈 진료실과 차가운 수술 도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방금 전 도로 위에서 운명처럼 만난 진돗개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녀석은 낯선 공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색 없이 오직 서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과 지적인 태도는 서연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탄하게 만들었다. 수의사로서의 본능이 먼저 발동했다. 그녀는 진돗개를 진료대 위로 이끌었다. 자, 이리 올라와봐.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좀 보자. 놀랍게도 걔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망설임 없이 스스로 진료대 위로 뛰어올랐다. 서연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녀석의 흠뻑 젖은 몸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물에 젖어 뭉쳐있던 하얀 털이 물기를 머금고 윤기를 드러냈다. 다행히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청진기를 꺼내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살폈다. 영양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의 기미가 보였다.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녀는 칩 리더기를 가져와 녀석의 목덜미와 등 주변을 스캔했다. 삑 하는 신호음과 함께 인식된 칩 없음이라는 문구가 액정 화면에 떴다. 주인이 있는 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내장 칩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아까 그 차가운 금속 목걸이였다. 저것이 녀석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녀석에게 물과 사료를 챙겨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제야 녀석이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그런 녀석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에게는 이름이 필요했다. 그 행동에 걸맞은 이름. 그래, 너는 충이라고 하자. 충성스러운 아이라는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충이는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듯한 그 맑은 눈빛에 서연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대시보드 위에 놓아두었던 이제는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 꾸러미가 문제였다. 그녀는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군사용으로나 쓰일 법한 암호로 잠겨 있을지 모를 그 데이터 칩은 그녀의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든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의 유일한 직원이자 친동생 같은 존재인 박지훈이었다. 수의대 졸업반인 지훈은 학비와 용돈을 벌기 위해 서연의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동물에 대한 애정은 물론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다. 지훈아, 미안한데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아주 급한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지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또렷해졌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응급 환자야, 환자는. 아니야. 와서 보면 알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15분쯤 지났을까. 병원 뒷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서연이 문을 열자 모자를 눌러 쓴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누나, 대체 무슨... 지훈의 말은 진료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을 보고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가져온 3개의 물건 핏자국이 묻은 가운 조각, 기이한 금속 목걸이, 그리고 데이터칩 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전까지 사료를 먹던 충이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도로를 막아선 개, 녀석이 건네준 꾸러미,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묘한 물건들까지.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내 심각한 얼굴로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 로고, 천명바이오잖아. 지훈이 가운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제약 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곳이야. 특히 회장인 최진화는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 인사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로 정평이 나 있는데 지훈의 말끝이 흐려졌다. 이런 대기업의 로고가 박힌 가운이 왜 핏자국과 함께 발견된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은 금속 목걸이였다. 지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목걸이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오갔다. 이건 상업용 바코드가 아니야.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식별 코드 같아. 아마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동물 관리용이라기보다는 고가의 자산이나 기밀 물품을 추적할 때 쓰는 방식이야. 지훈의 분석은 서연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충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천명바이오의 중요한 자산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칩이었다.
지우는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외부 장치를 연결하며 말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 바로 연결하면 내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최악의 경우 위치 추적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 일단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열어봐야 해. 지우는 전문가다운 솜씨로 보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조심스럽게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몇 분간의 로딩 끝에 화면에 나타난 것은 견고한 암호 입력창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젠장, 이건 그냥 암호가 아니야. AES 256비트 암호화에 다중보안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 있어. 군사 기밀이나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때나 쓰는 수준이야. 이걸 뚫으려면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며칠이 걸릴지 몰라.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서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가진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돌리면 언젠가는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는 장담 못해. 바로 그때였다. 진료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충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털을 곤두선 채 완벽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충기. 왜 그래? 서연이 충기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본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병원 건너편.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길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 차는 명백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한적한 골목에 저렇게 서 있는 차는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쫓아온 건가, 지훈아? 저것 좀 봐. 지훈도 창가로 다가와 밖을 살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나. 아무래도 상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저 차,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 추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고 정체불명의 적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천명바이오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걔가 물어다준 이 비현실적인 증거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터였다. 오히려 증거를 빼앗기고 위험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서연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훈아, 넌 이 칩이랑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 집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 가서 칩 분석에만 집중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위치를 노출하면 안 돼. 그럼 누나는 여기 혼자 있겠다고 위험해.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나는 평소처럼 병원을 지킬 거야. 그들도 함부로 동물병원에 쳐들어오진 못할 거야.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네가 진실을 찾아내야 해. 이 칩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 거야. 지우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과 데이터 칩을 가방에 챙겼다. 알았어, 조심해. 누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지우는 충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소리 없이 뒷문으로 사라졌다. 이제 드넓은 병원 안에는 서연과 충기,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진료실의 모든 불을 끄고 다시 한번 블라인드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차가운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춘기를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이 함께 파헤치기 시작한 진실의 파편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빙산의 아래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이제 그녀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은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왕국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사무실의 주인인 최진환 회장에게는 그저 발 아래 놓인 장기판의 말들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이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벽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추상화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 유일한 색을 더하고 있었다. 최진환은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서 값비싼 위스키가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성공, 부, 권력, 세상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쥔 그에게 일상의 자극은 지루할 뿐이었다. 오직 완전한 통제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만이 그의 공허한 내면을 채워주는 유일한 쾌락이었다. 고요함을 깬 것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강민호입니다. 최진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충실한 사냥개이자 천명바이오의 보안을 총괄하는 강민호 실장이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그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보고해. 최진환의 목소리는 위스키 잔 속 얼음처럼 차가웠다. 명령하신 대로 김 박사는 처리했습니다. 사고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보고는 간결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제야 최진환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민호에게 향했다. 문제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가장 혐오하는 단어였다. 김 박사가 사라지기 직전 그가 훈련시키던 진돗개를 외부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개에게는 그것이 담긴 데이터 칩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최진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동이 일었다. 분노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정돈된 자신의 정원의 잡초가 도단한 것을 발견한 듯한 차가운 불쾌감이었다. 개를 그깟 짐승 한 마리를 놓쳤다는 건가? 강 실장계의 목걸이에 부착된 추적장치의 신호가 특정 구역에서 끊겼습니다. 신호를 교란하는 장치를 사용했거나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근처에서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칩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린가? 최선을 다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곧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최진환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탕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강 실장, 자네는 최선을 다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둔 게 아니야. 결과를 가져오라고 있는 거지. 그 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네도 잘 알 텐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강민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칩 안에는 천명바이오의 미래이자 동시에 최악의 아킬레스건이 될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임상 실험, 금지된 유전자 조작 기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의 기록까지.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며칠 뒤면 국제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천명바이오에 집중될 거야. 내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위대한 서막을 알리는 그 자리에 재를 뿌리는 일은 없어야겠지. 최진환은 강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개를 찾아, 칩도 회수해, 그리고 그것을 본 자가 있다면 그 눈을 영원히 감게 만들어. 의사든 경찰이든 그 누구든 예외는 없어. 어떤 흔적도, 어떤 증인도 남기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해결해야 할 임무일 뿐이었다. 강민호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그의 지휘 아래에 있는 천명바이오의 그림자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진환의 뒤를 처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구역의 모든 CCTV 영상이 그들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들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동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샅샅이 훑어졌다. 동물병원, 유기견 보호소, 펫샵 등 관련 업종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고 있었다.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이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펼쳐지며 이름 모를 한 수의사의 작은 동물병원을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병원 문을 열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냉철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충희는 병원 가장 안쪽, 방음 처리가 된 회복실에 숨겨두었다. 밤새 서 있던 검은 세단은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오전 내내 그녀는 예약된 환자들을 돌보며 평범한 수의사의 역할을 연기했다. 고양이 예방접종, 강아지 피부병 상담, 일상적인 진료를 보는 동안에도 그녀의 모든 감각은 곤두서 있었다.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서연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전의 남자는 단순한 보험사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말투,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떠보기 위한 정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직접적인 단어는 피하고 둘만이 아는 암호를 섞어서 보험 설계사 방문, 상품 설명 듣고 돌려보냄, 외출 금지. 답장은 곧바로 왔다. 접수, 분석 진행 중, 새로운 방화벽 설치 완료. 한편 병원 밖으로 나온 남자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나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동네 의사처럼 보입니다.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병원 주변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어젯밤 자정 무렵에 영상에 멈췄다. 한서연의 차가 병원을 떠났다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평범한 의사는 퇴근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강민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저 여자, 거짓말을 하고 있군.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한서연의 얼굴을 확대했다. 평범해 보이는 그 얼굴 뒤에 자신들이 찾는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사냥감이 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을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랑동물병원 위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의 한 칸.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은 오직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바닥에 나뒹구는 에너지 드링크 캔,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컴퓨터 펜 소리가 이 공간의 주인이 시간과 싸우고 있음을 증명했다. 박지훈은 며칠째 잠을 잊은 채 화면을 가득 메운 무의미해 보이는 문자들의 행렬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 1000명 바이오의 데이터 칩은 단순한 암호화를 넘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의 모든 접근을 막아서고 변형시키며 저항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수백만 개의 알고리즘을 대입하고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화면 한 구석에서 실행되던 해독 프로그램이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문자를 깜빡였다. Vulnerability detected. 지훈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벽에 생긴 바늘 구멍만 한 균열.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의 코드가 균열의 틈을 파고들자 철옹성 같던 방화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가득 채웠던 암호의 강물이 갈라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데이터의 맨살이 드러났다. 첫 번째 파일 폴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동영상 파일이었고 생성 날짜는 불과 몇 주 전이었다. 지훈은 망설임 끝에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켜지고 이내 한 공간의 모습이 나타났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실험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케이지들이 벽을 따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실험용 쥐나 기니피그가 아니었다. 케이지 안에는 다양한 품종의 개와 고양이들이 갇혀 있었다. 어떤 녀석은 불안한 듯 케이지 안을 서성였고 어떤 녀석은 무기력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곧이어 1000명 바이오 로고가 박힌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케이지를 열고 동물들을 꺼내 주사기를 들었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영상 속 한 연구원이 겁에 질려 낑낑거리는 비글의 목덜미를 잡고 정체불명의 녹색 액체를 주사했다. 주사를 맞은 비글은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입에는 거품이 흘러넘쳤고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끔찍한 발작이 이어졌다. 비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연구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치를 기록할 뿐이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것은 치료나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이 아니었다. 명백한 학대이자 고문이었다. 그는 다른 영상들도 열어보았다. 영상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끔찍함은 마찬가지였다. 주사를 맞은 동물들은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거나 신체의 일부가 괴사하거나 심지어는 기이한 형태로 변이하기까지 했다. 그때 영상 파일들 사이에 섞여 있던 텍스트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일명은 Project Chimera Fars of Hell. 그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연구 일지였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한 줄 한 줄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키메라 프로젝트 3단계 임상실험 보고서. 목표 포유류의 중추신경계를 급속도로 파괴하고 극도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생물학 무기 개발. C-종7 진돗개 믹스 투여 결과 예상 외의 높은 저항력 보임. 바이러스 침투 속도 더딤. 원인 분석 필요. 미 인류의 비글 투여 결과 3분 내 전신마비 및 심정지. 성공적인 결과.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키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와 염소, 뱀의 머리를 가진 괴물. 그 이름에 걸맞게 천명바이오는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개발하던 것은 인류를 구원할 신약이 아니라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끔찍한 생물학 무기였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지훈은 곧바로 서연에게 연락했다. 미리 약속해둔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였다. 누나, 성문을 열었어. 그런데 성 안은 지옥이야. 직접 봐야 해. 한편 그 시간 서연은 병원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감시의 눈길은 잠시 사라진 듯 했지만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때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원장님, 우리 찰리 못 보셨어요.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단지 속에는 갈색 귀를 가진 비글 한 마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찰리라는 이름과 함께 서연의 시선은 찰리의 목에 걸린 방울 달린 가죽 목걸이에 머물렀다. 낯이 익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돌려보낸 뒤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얼마 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받아온 실종동물 목록을 정신없이 뒤졌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웹사이트에도 접속했다. 지난 몇 달간 이 지역에서 실종된 반려동물의 목록이 스크롤 아래로 끝도 없이 펼쳐졌다. 그녀는 춘기가 가져왔던 차가운 금속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자산관리용 태그라던 지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지훈이 뚫어놓은 천명바이오의 내부 서버. 그 중에서도 가장 보안 등급이 낮아 보였던 자산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목걸이에 새겨진 일련 번호 TM-C-7 value-J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한 줄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다. 자산번호 TM-C-7WJ 분명 실험체 C07 종진돗개 믹스 상태 확보 완료.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천명바이오는 실험용으로 사육된 동물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던 반려동물들을 납치해서 그 끔찍한 실험의 재료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실종된 찰리도, 다른 수많은 아이들도 모두 그들의 지옥 같은 실험실로 끌려갔을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서연은 병원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의 공원. 지훈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서연에게 보안 태블릿 하나를 건넸다. 누나,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서연은 차가운 벤치에 앉아 태블릿을 켰다. 그리고 지훈이 열어놓은 지옥의 문을 들여다보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물들의 모습, 그들의 절규, 그리고 그 앞에서 냉담하게 수치를 기록하던 연구원들의 모습이 그녀의 망막에 새겨졌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전단지에서 보았던 비글, 찰리를 발견했다. 찰리는 케이지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은 연구원의 손에 끌려 나와
녹색 액체를 주사 맞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그 영상은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의문의 사고로 사라진 김 박사는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충이는 김 박사가 마지막 희망을 담아보낸 충성스러운 메신저였다. 김 박사는 실패했지만 충이는 해냈다. 서연은 태블릿을 껐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끔찍한 잔상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이제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생물학 무기의 비밀이자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은 거대하게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평범한 동네 수의사 한서연은 이제 세상이 모르는 진실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괴물의 이름은 키메라. 그리고 그녀는 그 괴물의 숨통을 반드시 끊어놓을 것이다. 한서연이 키메라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며칠의 시간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에 안고 맹수의 그림자를 등 뒤에 느끼며 위태로운 일상을 연기하는 배우였다. 병원 문을 열고 닫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모든 순간이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호의 팀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이냐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강민호는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수의사 한서연의 주변을 24시간 감시했지만 그녀는 어떤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규칙적인 그녀의 일상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시간은 흘러 국제 컨퍼런스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최진환 회장의 압박은 매일같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국 강민호는 미끼를 던지며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냥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포식자가 직접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예팀에게 그날 밤 동물병원에 대한 기습 침투를 명령했다. 하지만 서연 역시 무방비 상태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경찰이나 사설 탐정 수준이 아닌 군사작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녀는 이 작은 동물병원을 요새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경보 시스템과 탈출을 위한 시간벌이용 함정은 만들어 둘 수 있었다. 그녀는 반려동물 모니터링용으로 판매되는 소형 동작 감지 센서 여러 개를 병원 곳곳에 사각지대에 설치했다. 센서는 그녀의 핸드폰과 연동되어 침입 시 소리 없이 진동으로 알려주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대형 동물을 마취할 때 사용하는 고농도의 분말형 마취제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문이 열리는 충격에 터지도록 몇 군데 장치해 두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과 호흡을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출로 약품과 사료를 보관하는 가장 안쪽 창고의 환기구를 미리 뜯어내 좁은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확보해 두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 뛰어난 생체 경보 시스템. 충기가 있었다. 그날 밤 마침내 어둠이 병원 위로 내려앉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팀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달린 장비를 갖춘 채 소리 없이 병원 건물로 접근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외부 CCTV를 무력화하고 특수 장비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동물의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침입자들이 현관문 앞에서 숨을 죽이는 바로 그 순간, 병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충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녀석은 잠에서 깨어나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미세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서연에게 전해졌다. 거의 동시에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했다. 현관에 설치해둔 동작 감지 센서가 침입자를 포착한 것이다. 왔구나. 서연은 침착하게 미리 꾸려둔 비상 배낭을 둘러맸다. 배낭 안에는 지훈이 만들어준 데이터 칩의 복사본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위급 상황에 쓸 의료용품이 들어있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병원 문이 열렸다. 3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형으로 움직이며 내부를 향해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선두에 있던 팀원의 발에 무언가 가느다란 것이 걸렸다. 서연이 설치해둔 낚싯줄이었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있던 빈 입원장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들의 팀원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며 소음이 발생했다. 젠장. 뭐지?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다른 2명은 원장실로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찾는 핵심 증거가 그곳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한 명이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밀어 넣었다. 바로 그 순간 문 위쪽에 매달려 있던 마취제 주머니가 터지며 미세한 분말이 공기 중으로 확 퍼졌다. 콜록콜록. 이게 뭐야? 어둠 속에서 갑작스러운 분진 공격을 받은 팀원들은 반사적으로 기침을 터뜨렸다. 야간 투시경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훈련받은 그들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화학 공격에 전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것이 치명적인 독가스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몇 초의 시간을 빼앗아 가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그 시간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이와 함께 가장 안쪽 창고에 도착해 있었다. 미리 열어둔 환기구를 통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자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뒷골목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강민호는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팀원들의 혼란스러운 보고와 기침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보고해. 정체불명의 분말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야 확보가. 그 순간 강민호의 눈에 병원 건물의 사각지대를 비추던 소형 카메라의 영상이 들어왔다. 한 여자와 개 한 마리의 형체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 젠장 강민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쳤다. 평범한 수의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전문가인 자신들의 허를 완벽하게 찌른 것이다. 전원 퇴각 목표가 후방으로 탈출했다. B팀은 골목을 봉쇄하고 추격해 그의 날카로운 명령이 무정의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때부터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의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을 피해 낮은 담벼락을 넘고 잡초가 무성한 빈집의 정원을 가로지르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그녀의 곁에는 충기가 있었다.
녀석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추격자들의 기척을 먼저 감지하고 짖는 대신 서연의 옷자락을 물어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둘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촘촘하게 펼쳐진 포위망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추격자들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무렵 그들은 동네 외곽에 있는 낡은 온실에 몸을 숨겼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비상배낭만은 굳게 품에 안고 있었다. 증거는 안전했다. 차가운 온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던 서연은 비로소 끔찍한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만약 자신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을 제거했을 것이다. 자신의 집, 자신의 직장, 자신의 모든 일상이 이제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막다른 길에 몰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되어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제는 방역해야 할 때였다. 이 괴물 같은 자들을 세상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해 그녀 스스로가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정하는 규칙대로 움직일 차례였다. 밤의 장막은 쫓기는 자에게 은신처이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한서연은 충이와 함께 도시의 외곽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현금으로 계산한 낡은 모텔, 인적이 끊긴 폐공장, 하룻밤 신세를 진 24시간 동물병원.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충이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녀석의 따뜻한 천만이 이 고독한 도피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도망은 결코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박지훈이 천재적인 해커라지만 그가 가진 것은 기술뿐이었다. 거대한 언론과 권력을 주무르는 최진환을 상대로 익명의 폭로를 하는 것은 돌멩이를 던져 탱크를 막으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이라 매도할 것이고 대중은 거대 기업의 말을 더 신뢰할 터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종류의 아군이 필요했다. 권력의 생리를 알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 줄 아는 사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역이용하여 진실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진환에게 모든 것을 잃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때 그녀의 뇌리 속에서 먼지 쌓인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이동욱이라는 이름.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뻔했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그는 재벌들의 비자금과 정계 로비를 거침없이 파헤치던 언론계의 이단아 같은 존재였다. 특히 그는 천명바이오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폭로 기사가 터지기 직전 그는 갑자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정의의 사도에서 부패한 기자로 전락했다. 모두가 그가 돈의 양심을 팔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서연은 이제 그 사건의 배후에 최진환의 서늘한 미소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문제는 이동욱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서연은 지훈에게 그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은 며칠간의 추적 끝에 간신히 그의 현재 주소지를 알아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이제 구도심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이동욱 진실탐사사무소라는 거창한 간판이 무색하게. 사실상 남의 뒷공문이나 캐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곳이었다. 서연은 충기를 잠시 신뢰할 수 있는 후배의 병원에 맡기고 지훈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와 먼지로 가득했고 한 남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는 없었다. 세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에 찌든 중년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이동욱 씨 되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남자가 부스스 고개를 들었다. 덥수룩한 수염, 충혈된 눈.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누구요? 바람난 남편이라도 잡아달라고 온 거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여긴 그런 거 안 해. 천명바이오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최진환 회장. 그 이름이 나오자마 지엘리. 이동욱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문 쪽으로 밀치며 말했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입에 담는 게 아니야. 나처럼 인생종 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 당신 같은 사람이 최진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그의 목소리에는 깊게 팬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통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꺼낸 보안 태블릿을 그의 낡은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한때 기자였던 당신의 눈으로요. 그녀는 키메라 프로젝트 영상의 일부를 재생했다. 고통에 울부짖는 비글 찰리의 모습. 아무런 감정 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연구원의 모습이 작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동욱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조작된 영상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화면이 계속될수록 그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굳게 닫혀 있던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영상의 구도, 연구원들의 미세한 움직임, 동물의 현실적인 반응. 이것은 결코 어설프게 조작된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아기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이어서 프로젝트 연구 일지와 내부 문건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문서 곳곳에 찍힌 최종 승인자 서명. 최진환, 그 이름을 본 순간 이동욱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지난 수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억울함, 빼앗긴 명예, 짓밟힌 인생,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들끓어 오르며 진실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몇 년 전 파헤치려 했던 비리의 연장선이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쥔 채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동지에게서나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수의사의 눈에서 한때 자신에게 있었던 진실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기회가 아니었다. 기자로서의 자신을 되찾고 그가 시작했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당신, 계획이 뭐야?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이 깨어난 듯.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은 곧장 이동욱이 비밀리에 유지해오던 안전가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보안 화상통신을 통해 박지훈과도 연결되었다. 수의사 목격자, 기자 전략가, 그리고 해커 무기.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다. 단순히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건 자살 행위야. 최진환은 국내 모든 언론사를 손에 쥐고 있어.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묻어버릴 거다.
이동욱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머리는 몇 년 만에 가장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무대 위로 끌어내야 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된 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야. 반박하거나 조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한 날짜를 가리켰다. 다음 주에 열리는 서울국제 바이오 컨퍼런스. 최진환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바로 그 무대였다. 목표가 정해졌다. 싸구려 소주병 대신 이제 이동욱의 손에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들려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기자의 눈은 다시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진환의 사진을 노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번에는 네가 숨을 곳은 없을 거다. 최진환 쫓기기만 하던 싸움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방역할 차례였다. 어둠 속에서 결성된 위태롭지만 강인한 연대. 그들의 조용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환 회장은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제 바이오 컨퍼런스는 그가 스스로를 인류의 구원자로 선포할 대관식 무대였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기조 연설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 신경계 질환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인류는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천명 바이오는 그 절망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을 딴 이 기적의 신약은 사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추악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 최진환은 키메라 바이러스의 신경계 파괴 능력을 역이용하여 특정 뇌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통제 불가능한 변이가 발생했지만 그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돈과 권력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믿었다. 사라진 데이터 칩과 수의사에 대한 문제는 그에게 그저 성가신 파리 한 마리 정도에 불과했다. 강민호가 곧 처리할 사소한 잡음.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한 구석에 있는 이동욱의 안전가옥. 그곳의 공기는 최진환의 사무실과는 정반대로 날카로운 긴장감과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 부착된 화이트보드에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의 도면과 보안 시스템 배치도 시간대별 일정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동욱은 지휘관처럼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체적인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기조연설은 컨퍼런스 둘째 날 오전 10시 메인홀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 주요 언론과 수천 명의 학자들이 집중하는 순간이야. 우리가 움직일 시간은 바로 그때다. 그들의 계획은 세 개의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대담하고 정교한 작전이었다. 첫 번째 갈래는 침투. 이동욱이 맡았다. 그는 과거에 발급받았던 국제 기자증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컨퍼런스 현장에 잠입할 터였다. 그의 임무는 현장의 눈과 귀가 되어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인들 사이에서 혼란을 유발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갈래는 공격. 박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컨퍼런스 행사장 근처에 위장한 밴을 주차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지휘본부가 될 예정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컨퍼런스의 중앙시청각 통제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지우는 언론인들에게 제공되는 공용 와이파이망의 작은 취약점을 발견해냈다. 그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최진환이 프로메테스의 홍보 영상을 트는 바로 그 순간, 메인 스크린의 제어권을 빼앗아 키메라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이 담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갈래. 증인,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증인을 넘어 작전의 성패를 가를 핵심 키를 쥐고 있었다. 지훈의 분석 결과, 키메라의 원본 영상 파일들은 용량이 너무 커서 불안정한 와이파이망을 통해 원격으로 스트리밍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 영상이 중간에 끊기거나 화질이 깨질 경우 최진환에게 조작이라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었다. 데이터를 시스템에 직접, 그리고 가장 가깝게 전달할 물리적 수단이 필요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원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컨퍼런스에 음식을 공급하는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하여 현장에 잠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통제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훈이 만든 초소형 무선 송신기를 몰래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위험천만한 역할이었다. 한편 강민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의사 한서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모든 연고지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최진환의 살기 어린 질책이 매일같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초조해진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서연의 대학 동기,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접촉하여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뒷세계에는 그녀의 얼굴과 함께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도시의 모든 어두운 눈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진환은 컨퍼런스 전야제 갈라 디너에서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이동욱은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 초소형 카메라를 점검하며 한때 동료였던 기자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으슥한 주차장에 세워진 밴 안에서 박지훈은 수십 개의 코드가 떠있는 모니터를 보며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싸구려 비즈니스 호텔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어색한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동물을 치료하던 자신의 손으로 이제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발치에 웅크리고 있던 충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다. 그 따뜻한 온기가,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덫은 설치되었다.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위치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거대한 무대의 막이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도시의 야경 아래 폭풍전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결전의 날, 새벽 어스름이 도시의 빌딩 숲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한서연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오늘 그녀가 입어야 할 케이터링 유니폼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 옆 작은 협탁 위에는 손바닥만 한 무선 송신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기계 덩어리가 그들의 모든 희망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물의 생명을 살려온 수의사의 손 섬세한 수술을 집도하고 갓 태어난 강아지를 받아내고
죽어가는 노견의 마지막을 위로하던 손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은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위험천만한 스파이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내리던 밤의 운명적인 만남, 키메라 프로젝트의 끔찍한 진실, 그리고 숨막히는 도피의 시간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때마다 영상 속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동물들의 모습이, 특히 찰리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무고한 생명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그녀는 평생 수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던 충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고 지적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런 충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하고 단단한 천이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충기야.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의 주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게 뭔지 이제는 알아. 그의 희생이. 그리고 너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싸울게. 약속해. 충이는 대답 대신 신뢰가 가득 담긴 콧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 그것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결의를 다져주었다. 작전 시작 전 마지막 교신이 있었다. 보안을 위해 음성만으로 연결된 통화에서 세 사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진지했다. 누나. 나야. 지금 행사장 근처 벤에 도착했어. 외부 네트워크 방화벽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야. 생각보다 더 견고하지만 빈틈은 반드시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운 집중력이 느껴졌다. 한 원장, 나 이동욱이요. 나도 이제 출발할 준비를 마쳤어. 현장에 들어가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요. 당신의 임무는 오직 하나. 송신기를 설치하는 것뿐이야. 절대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오. 투명 인간이 되어야 해. 그 이후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한때의 냉소는 사라지고. 노련한 전략가의 목소리로 돌아온 이동욱이 차분하게 주의를 주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조심하세요. 서연의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세 명의 이방인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안녕을 빌고 성공을 기원했다.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수의사 한서연의 껍질을 벗어 던져야 했다. 익숙했던 자신의 옷을 벗고 어색한 케이터링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어 망에 넣었고 도수 없는 안경을 써서 인상을 바꿨다. 어깨를 살짝 굽히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도록 자세를 교정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수많은 스태프 중 한 명.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방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충기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욱이 신뢰하는 후배 기자가 녀석을 돌봐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충기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 꼬리를 흔드는 대신 묵묵히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송신기와 위조된 신분증이 든 작은 가방을 손에 쥐었다. 깊은 심호흡과 함께 그녀는 복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대한 싸움이 벌어질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거대한 컨벤션 홀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첨단 과학의 미래를 목격하려는 학자들의 기대감, 세기의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의 흥분, 그리고 거대한 투자의 향방을 가늠하려는 기업가들의 욕망이 뒤섞여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사회자는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오늘의 주인공, 혁신의 선지자 최진환 회장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혼잡한 백스테이지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한서연은 케이터링 카트를 밀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사이를 조용히 나아갔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거칠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훈련받은 대로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의사 한서연이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위조된 신분증과 완벽한 연기는 그녀를 무사히 통과시켰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 음향과 영상을 총괄하는 시청각 통제실 근처였다. 보안 요원들이 무대 좌측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하지만 스태프들의 움직임은 자유로운 편이야. 기회를 찾아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이동욱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기자석에 앉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민호가 객석 3열 중앙에 앉아있다. 절대 그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마시오. 그의 경고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행사장 인근에 주차된 밴 안에서 박지훈은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번개처럼 떴다 사라졌다. 컨퍼런스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찾아낸 작은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이제 시스템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화면 한쪽에서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의 진행률 바가 거북이처럼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다. 최진환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마침내 서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통제실 기술팀을 위한 커피 서비스. 그녀는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통제실 부근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부스 바로 옆 거대한 중앙 서버 렉이 놓인 곳에서 그녀는 계산된 실수를 저질렀다. 어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커피잔이 담긴 쟁반을 일부러 기울였다. 와장창, 컵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쏠렸다. 바로 그 1, 2초의 순간, 그녀는 몸을 숙여 컵을 줍는 척하며 손에 숨겨두었던 자석식 초소형 송신기를 서버렉에 환풍구 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찰칵 소리 나지 않게 부착했다. 임무 완수.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사과하며 자리를 정리한 뒤 조용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온 행사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의 주인공 최진환 회장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손짓으로 청중에게 화답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프로메테우스의 화려한 로고가 떠올랐다. 그는 권력과 오만의 정점에서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기극을 시작했다. 배난의 지훈의 모니터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다. 서연이 설치한 송신기였다.
잡았다. 내부에서 직접 연결된 신호는 외부의 모든 방화벽을 우회하는 마스터키였다. 지훈의 진행률 바가 순식간에 100%를 채웠다. 이제 모든 제어권은 그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는 최진환의 연설에 집중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최진환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인류는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미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가 손을 번쩍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은 엔터키를 힘껏 내리눌렀다. 거대한 스크린 속 프로메테우스의 로고가 파직 소리를 내며 깨지더니 이내 어둡고 음침한 실험실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적에 휩싸인 행사장에 빅을 찰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청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 최진환은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사를 맞고 경련을 일으키는 끔찍한 장면.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제목 아래 최진환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연구 일지에 스크린샷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당장 꺼, 저 영상 끄란 말이야. 최진환은 무대 위에서 이성을 잃고 기술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객석에 있던 강민호와 그의 팀원들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전원을 차단하고 해킹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강민호의 팀은 마침내 역추적을 통해 신호가 발신되는 벤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들이 벤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벤 안의 지훈은 이미 모든 데이터를 잠그고 이동욱의 계획에 따라 키메라 프로젝트의 원본 파일 전체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내부 고발 전문 사이트 수십 곳에 전송한 뒤였다. 쾅벤의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동욱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다시 무대 위. 최진환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전 세계가 그의 추악한 민낯을 생방송으로 목격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신화와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무대 위로 보안 요원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소리 없이 고통받았던 동물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들의 말없는 눈동자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때의 신을 고요히 심판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덫이 마침내 사냥감의 목을 물었다. 컨퍼런스 홀의 붕괴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키메라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끌려 나오던 최진환의 얼굴. 그리고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21세기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최진환과 강민호를 비롯한 천명바이오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박지훈은 경찰에 의해 구출된 후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보호받으며 그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수사팀에 넘겼다. 그의 데이터는 단순한 해킹 자료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후 몇 달간 세상은 격변했다. 천명바이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결국 해체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키메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정재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임상시험 조작,
내부 고발자, 살해 교사 등 최진환이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기업은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동욱에게로 향했다. 그는 키메라 게이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영웅으로 재조명받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탐사보도 시리즈를 연재했고 기사 하나하나가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몇 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뇌물수수 혐의가 최진환의 공작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는 잃어버렸던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지원과 명성을 바탕으로 권력의 감시를 받는 주류 언론이 아닌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독립탐사보도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의 어둠을 파헤치는 맹렬한 기자로 돌아왔다. 박지훈은 얼굴 없는 천재 해커로 세상에 알려졌다. 국내외 최고의 IT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능을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약자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디언 실드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이버 보안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2, 제3의 키메라 게이트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수사기관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한 뒤 그녀는 조용히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질 무렵 한적한 골목길에 사랑동물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다. 엉망으로 파괴되었던 병원은 지역 주민들과 익명의 후원자들이 보내온 성금으로 예전보다 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건되었다. 병원의 주인 한서연은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말없이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고 부드러운 미소 속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기와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희생된 생명들을 잊지 않았다. 정부와 여러 단체에서 받은 보상금과 전 세계에서 답지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그녀는 충의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불법 동물 실험에 피해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며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는 대체 신약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끔찍한 비극 속에서 찾아낸 희망의 씨앗이었고 먼저 떠나간 생명들에게 바치는 그녀만의 추모 방식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날의 진료를 모두 마친 서연은 병원 뒤편에 새로 만든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키메라 프로젝트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추모 공원이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충기가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끔찍한 비밀을 품고 폭풍우 속을 달렸던 충성스러운 메신저는 이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인의 온기를 느끼는 평범한 반려견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따스한 햇살을 느꼈다. 귓게는 동물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최악의 어둠을 통과했지만 결국 다시 빛을 찾아냈다. 폭풍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지켜냈기 때문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충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요한 정원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시간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